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수준 높은 시청자들의 댓글이 계속 이어져서 예를 들면은 저 폴란드 분할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청하는 분이 계셨는데 언제 그러면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외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뭐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그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 논아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혼자 다 먹으려고 싸우니까 안 싸우는 방법은 잘라서 먹는 거죠. 참 잔인한 거예요. 폴란드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고생을 한 나라입니다. 네, 이건 김도현님의 요청이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버나잇, almost overnight님 이어집니다. 최욱성님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역사적 시계열 관점 말고도 게임 이론과 같은 연역적 접근 혹은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요인이 다른 변수를 압도한다고 봐서 국가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 다른 요인들은 그러니까 크게 결정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요인들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만약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면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 요인 이외의 차순위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질문 같은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복잡해지죠. 이제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그 미국 가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책 다 있어요.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그 책 제목이 갈등하는 그러니까 이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서로 자기가 설명을 더 잘한다라고 이제 막 서로 격렬하게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정량적인 거를 그 이제 영어로는 quantitative analysis 그리고 quantitative는 숫자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숫자화 시키려는 것이 60년대 미국 정치학에 이 행태주의라는 바람이 불었는데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연구해야 되고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직접 관찰을 해야 되고 그것을 측정하고 계량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 수학적인 모델을 정치학에다 갖다 집어넣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력 낙하의 법칙 같으면 뭐 2분의 1 GT 제곱하고 갖다 대입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학도 그런 이론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 운동이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겐소 같은 사람은 그거를 아주 막 배격을 했죠. 아주 그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량적 분석 이것을 뭐 공부를 했는데 저는 뭐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컴퓨터 돌려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뭐 잘 못하는데 이제 이 계량적 분석이 중요한 거는 국력 같은 거는 계량화를 일단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사력이라든가 또는 또 군사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뭐 GDP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무조건 배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 현상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계량적인데 이제 의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유학 갈 때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대학은 미국에서 이 계량 정치학이 아주 대표적인 본산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저는 뭐 거기 가서 이제 계량 정치 배우면서 통계학 배우고 그랬는데 조금 저는 약간 좀 이 거부감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 논문 지도를 오래 하신 분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학부가. 독특하네요. 물리학과 출신이고 미국에는 수학과 출신 수학 석사들이 정치학 박사 받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말한 게임 이론도 게임 이론 같은 거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데 수학과 심리학과 경영학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그 제가 그 텍사스 대학에 있을 때 워 매스매틱스 앤 폴리틱스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네. 수학과 정치학 그거를 가리킨 교수님은 그 MIT 공과대학 석사입니다. 네. MIT 공대 석사고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수업 시간은 전부 수학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잘 못 듣죠 우리 같은 사람. 좀 더 그래프 나오고 다 그래프 나오고 네. 뭐 모르는 거 암호 같은 거 고등학교 3학년 수학 가지고 안 될 네. 정도로 뭐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거는 그 데이터가 되는 것은 되는데 미국의 선거 분석은 그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 정치에서 뭐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데 뭐 게임으로는 많은 이 설명을 주죠. 네. 치킨 게임 같은 거 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과 소련의 큐바 미사일 사건을 치킨 게임으로 분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비 경쟁 이론을 프리저너스 딜레마 게임 가지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좀 쉽습니다. 공부하기가.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 수학에 네. 우리 매일 공부하던 거 있죠. 그거를 Y를 예를 들어 전쟁은 뭐 AX 플러스 B 플러스 뭐 때문에 난다라고 하면은 거기 어떤 변수를 집어넣고 그러면 아주 설득력이 세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그쪽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 과학적인 연구에 그 과학적인 연구들이 우리의 상식을 많이 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통계를 내보니까 안 그렇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상황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구단의 대결에서도 알파고의 착수를 두고 프로 기사들이 저거는 사람이라면 두지 않는 수다. 결국 그게 옳았다는 게 그렇죠. 밝혀졌으니까요. 기존의 상식과 통계를 뒤집은 착점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옳았던 겁니다. 지정학적인 요인 이외에 차순위의 요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동맹이라는 거는 이제 동맹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동맹을 했다. 그러면 두 나라 모두는 자기의 국력을 좀 증가시키고 싶어서 네. 남의 힘을 빌려 쓰는 거죠. 그 둘이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동맹을 할 때는 자기를 적대하지 않을 나라랑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땅덩어리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랑 하면 안 되죠. 관심이 없는 나라. 그래서 네. 동맹은 주로 먼 나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 고다음 변수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깡패하고는 동맹하기가 나쁘죠. 네. 제가 이제 우리가 그 핀란드라는 나라의 사례가 있는데 그 영어로 핀란디제이션이라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핀란드가 러시아랑 붙어 있잖아요. 예. 지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핀란디제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국제 정착으로 번역하면은 알아서 긴다예요. 알아서 긴다. 예를 들면 핀란드는 소련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 장관, 뭐 하다못해 국장으로도 임명을 못했고, 그렇죠. 미리 명단을 소련에 통보한 뒤에 소련이 승인을 해야만 인사 발령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핀란드는 핀란디제이션 했다는 거는 동맹을 구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가 동맹 강대국을 얻어서 핀란드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은 그때 핀란드가 러시아랑 맞짱을 뜨기 위해서 힘이 센 나라를 동맹으로 구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네. 근데 핀란드가 보니까 독일은 러시아보다 힘이 더 많더라. 그렇죠. 러시아보다도 더 무서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동맹으로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차라리 러시아한테 꾸는 것이 낫다. 네. 그래서 독일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핀란드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죠. 그 독일은 핀란드를 통해서 러시아를 또 견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핀란드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동맹으로 구하지 않은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 다음 이유로 그 나라는 더 무섭고 더 난폭한 나라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 사상 이념 이것이 그래도 되는 나라라야지 동맹이 되겠죠. 당시 핀란드 사정을 보면은
모스크바에 뭐 과장급 후원자가 있느냐, 국장급 후원자가 있느냐, 차관급 후원자가 있느냐에 따라 승진 속도가 달랐고 각각 국장급 후원자, 과장급 후원자, 차장급, 뭐 차관급 후원자를 지칭하는 핀란드어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가 따로 있었을 만큼 그렇죠. 그 종속이 심했다고 하는데 핀란드 학자들 얘기는 그래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독립을 유지한 것이지 그 정도 군사력도 없었으면은 아예 뭐 점령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미니멈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예. 그 우리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핀란드처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는 동맹국이 괜찮은 동맹국이 미국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핀란드의 운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핀란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독일이 영토적 야심이 더 많았던. 아니 영토적 야심이라기보다도 독일은 그 자체가 핀란드한테는 너무 그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무지막지한 나라가 되는 거죠. 차라리 러시아한테 그냥 그 양보하고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한. 자, 올머스트 오버나인님, 최욱성님의 진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압도적 패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서양과 태평양 너머의 대륙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역시 세력 균형을 위해서 동맹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 지금 질문자가 생각할 때 현재 한국의 스탠스는 안보 분야 외에 환경, 에너지, 난민 문제, 인권 문제 등과 같이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듯한데 이해득 씨를 따져보자면은 잃는 것이 더 많은 접근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견국의 입장을 고수하려면 아무래도 그만큼 돈을 써야 위신이 설 테니까요. 아무튼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춘근 교수님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이 세력균형 이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많은 이론들이 이게 국제정치학 학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강대국의 행동을 연구해서 나온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소국의 행동을 연구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세력균형 이론도 정말 그 강대국의 행동을 공부하고서 나온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놓고 이제 정책을 펴는 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를 뭐 활용을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론 자체가 뭐 중견국이라든가 뭐 약한 나라의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말도 쓰죠. 우리가 그 밸런스 하겠다라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동북아 균형이다. 그렇죠. 그게 밸런스도 아주 강한 나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영국이 하던 거가 밸런싱이죠.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하던 거는 지금 사실 미국도 밸런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약하면은 일본 도와주고 중국이 약하면 중국 도와줬거든요. 그럼 뭐 몇십 년 전엔 중국 편이고 지금은 미국이 일본 편 아닙니까? 그게 밸런싱을 하는 건데, 근데 작은 나라는 그 밸런싱을 일단 힘이 없어서 못 하고, 그리고 작은 나라의 외교 안보 중에서 제일 안전한 거가 동맹입니다, 사실은. 근데 밸런서가 되려면 동맹을 일단 없애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뭐 노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조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미국 편, 중국 편, 누구 편도 아니어야지 균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편을 들었을 때 세력의 균형이 기울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국력 어느 정도 국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편도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다툴 때 균형자가 되겠다고 그러는 것은
미국한테는 나는 동맹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소리고 중국한테는 거짓말하는 거가 되죠.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네가 미국하고 다투면은 나는 중간에 서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다. 안아야 된다. 그래서 영국이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 걸 영국은 그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교서에 나오죠.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고립된 나라만이 누구하고도 동맹을 안 하는 나라만이 균형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 더 안전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또 얘기한 기능주의적 접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이슈가 다를 때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뭐 이슈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죽느냐 사느냐 그 안보 이슈 그 이슈 말고 우리가 뭐 공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뭐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기능주의로 다 되죠. 기능주의라는 거는 뭐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작은 거 약한 거 우리가 탁구 시합을 통해서 큰 외교 물꼬를 틀 수 있잖아요. 핑퐁 외교. 그렇죠. 뭐 핑퐁 외교라고 미국, 그러는데. 중국 수교 그렇죠. 때 그런 낮은 차원의 갔었죠. 낮은 차원의 협력은 뭐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직접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나누기도 합니다. 하이 폴리틱스, 로우 폴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이 고차원 정치 그리고 낮은 차원. 그 낮은 차원은 기능주의로 다 되는 거죠. 그 협력도 되고 대화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이 국가의 안보. 그 국가 이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이 두 가지는 협력만 가지고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이 나타나죠.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가 말하자면은 무역품들의 운반 항로, 그러니까 육로와 이 해로 이거를 어떻게 장악하느냐를 신경 쓸 때 아예 해군을 보내서 후추라든가 주요 산물의 산지 자체를 점령해버리는 획기적인 전략을 쓴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1600년대 아주 그 뭐 몇백 년 전 얘기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들의 진지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이 국제 정치를 보는 시각이 조금 좀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가장 낭만적인 거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니까 뭐 아주 좀 노골적으로 북한의 팔을 비틀어서 핵을 뺏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일하게 해줄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그거는 국제정치 이론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외교 우리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친해도 되는 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밀도를 쌓는 것과 국가 간의 정책 결정하는 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것이 이런 있는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친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그 뭐 한국의 지도 교수님 돌아가셨지만은 야, 그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서정적이야, 정서적이야. 그런 말 그 이기택 교수님이라는 분 그 연대 뭐 오래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 한국 사람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언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그 184년 동안을 국제 정치를 공부한 그 미국 여자 학자가 있는데 그 1816년부터 2000년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구에 그때 207나라가 있었어요. 그 지구에 존재했던 나라가. 근데 2000년 현재 보니까 207개국 중에서 딱 32%에 해당되는 66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웃 나라의 침공이었다. 그죠. 없어진 나라의 70%가 옆 나라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약하다는 외에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선량하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죠. 선량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데 그런 거는 국제 정치에는 그런 건 없어요. 선량하고서 힘이 세면 괜찮은데
선량하면서 힘이 약하면은 그건 죽죠. 아무 때나. 그야말로 착취의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그 일본이 우리나라가 불량해서 점령한 건 아니죠. 어떤 학자 중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국을 협박하는 것을 약탈 경제라고 표현했는데 도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만 뛰어넘는다면 그렇죠. 약탈 경제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다. 네. 뭐 옛날 그 강대국들 다 비슷하게 강대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진지한 질문을 보내준 시청자들, 뭐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오늘 3분 정도만 이제 따로 아주 소개를 질문들이 했는데, 네. 뭐 수준 있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학문에는 국경은 없어요. 네. 그런데 국제정치학은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위해서예요. 우리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전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 없이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국가, 이게 우리 국가의 대전략도 되죠. 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전쟁 없이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좋은 힘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좋은 힘인지도 잘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역사의 교훈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때, 그 조선이 망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상당히 그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던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더 문제로 보고 있던 세계 전체가 그때 한국 그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고종 한국이 그 러시아하고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국왕과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고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꽤 오래 큰 그렇죠.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국제사회는 한국 조선이 러시아의 힘이 확장되는 그 모양으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고서 일본이 차라리 점령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일본의 점령을 사실상 눈 감아준 거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정세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그 트렌드가 누구를 문제아로 삼는지, 뭐 예를 들어 일본을 문제아로 삼냐, 중국을 문제아로 삼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하고는 감정이 많아가지고 감정이 자꾸 섞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겠죠. 네. 팩트를 많이 알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만 학자에게는 국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진지한 댓글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선발을 해서 선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댓글을 몇몇 개 골라서 종종 이런 시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예.